비웃지 마십시오. 제 눈엔 이게 수만 양짜리 금덩이로 보이니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돈 냄새라면 귀신같이 맞는 한양 최고의 상인들이 모인 광통교 시장. 그곳에 나타난 건 부모도 집도 없는 15살 거지 소년 이복돌이었습니다. 씻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이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올린 건 누구나 발로 걷어차는 깨진 항아리 조각이었죠. 미친놈이라며 침을 뱉던 상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로부터 딱 3년 뒤 이거지 소년 앞에 한양의 내로라 하는 상단 300곳이 전부 무릎을 꿇게 될 줄은 말이죠. 도대체 저 깨진 항아리 속에서 소년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맨발의 거지는 어떻게 3년 만에 조선의 상권을 집어삼켰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복돌이가 태어난 곳은 한양 도성 밖 청계천 하류 근처의 운막촌이었습니다. 그 일대 사람들은 그곳을 진창골이라 불렀지요.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땅이 질퍽하게 가라앉고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며 겨울이면 한기가 살을 에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돌이는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어느 고을의 작은 물상객주를 운영하던 분이었지요. 물상객주란 쉽게 말하면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주는 장사치입니다.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7살이 되던 해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고을 좌수의 아들이 아버지의 창고에 맡겨둔 비단을 도둑 맞았다며 억지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그 아들 놈이 도박으로 다 날려버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힘없는 장사치였고 좌수는 그 고을에서 세도를 부리는 자였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도 팔고 창고도 넘기고 마지막 남은 빚까지 지고 나서야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렇게 아버지와 어린 복돌이는 한양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복돌이가 3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한양에 온 뒤 아버지는 지게꾼으로 일했습니다. 날품팔이로 막일로 몸을 혹독하게 쓰며 어린 복돌이를 먹여 살렸지요. 복돌이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늘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땀에 젖어 굽어진 그 등을. 아버지는 힘든 중에도 저녁마다 복돌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장사 이야기였습니다. 복돌아, 장사가 뭔지 아느냐? 물건 파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장사는 사람을 파는 거다. 복돌이는 그때 그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했지요. 물건은 아무나 팔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만이 진짜 장사치가 된다. 알겠느냐?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복돌이 나이 12살 되던 해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게를 지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진창골 운막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복돌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세상이 널 버려도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사람 안에 길이 있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복돌이는 그날 밤 아버지 곁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이후 3년. 복돌이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진창골에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몇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어울려 시장을 떠돌며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거나 허들에 일을 해주고 밥 한 끼를 얻는 게 하루하루였습니다. 겨울이면 추위가 극심했습니다. 집더미 속에 파고들어 여럿이 붙어 자지 않으면 얼어 죽을 지경이었지요. 봄이 와서 날이 풀리면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시장을 기웃거리다가 발길질을 당하고 욕설을 들으며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복돌이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쫓겨나도 맞아도 굶어도 복돌이는 시장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건 앞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는지, 어떤 목소리로 부르면 사람들이 돌아보는지, 어떤 날씨에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떤 얼굴의 손님이 어떤 물건에 손을 뻗는지, 복돌이는 그것을 하루 종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사람 안에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복돌이의 눈을 남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에서 쓸모를 보는 눈.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에서 기회를 보는 눈. 그 눈이 바로 시장 쓰레기 더미에서 깨진 항아리를 집어든 그날의 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깨진 항아리에서 복돌이는 과연 무엇을 본 것이었을까요? 복돌이가 그 깨진 항아리를 안고 돌아간 곳은 진창골 움막이었습니다. 낡은 거적을 문 삼아 들이운 그 좁은 공간 안에 복돌이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항아리는 옆구리가 크게 깨져 있었습니다.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주먹만한 크기로 뻥 뚫려 있었지요. 물을 담을 수도 없고 곡식을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독으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버려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복돌이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복돌이는 항아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깨진 구멍을 손가락으로 살살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진창골 근처 개천가로 나갔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개천가 풀숲에는 반딧불이가 무리 지어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복돌이는 그 반딧불이를 조심조심 손으로 잡아 항아리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구멍으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구멍이 딱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반딧불이가 들어가기에는 충분히 크고 빠져나오기에는 조금 좁은 그 구멍으로 복돌이는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항아리 안에 반딧불이가 수십 마리 모였습니다. 그러자 항아리 전체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구멍 사이로, 항아리 몸통의 작은 숨구멍 사이로 초록빛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항아리 자체가 빛을 품은 것처럼. 복돌이는 그것을 들고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시장 어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복돌이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던 그 시각 항아리는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지요. 그런데 한 안악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다가와 보니 깨진 항아리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악은 신기한 듯 쭈그려 앉아 들여다봤습니다. 야, 이것 좀 봐라. 항아리에서 불이 나온다.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진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돌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반딧불이 등불입니다.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밤새 빛을 냅니다. 나리들 방 안에 놓으시면 은은한 빛이 돌아 아이들이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중 한 양반집 청지기가 다가와 항아리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얼마냐? 복돌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엽전 3잎입니다. 청지기는 잠깐 망설이더니 품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복돌이 생애 첫 번째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돌이는 팔고 남은 항아리를 들고 다시 개천가로 갔습니다. 반딧불이를 놓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다시 잡아 담았지요. 반딧불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풀잎과 물기를 함께 넣어줬으니까요. 복돌이는 그렇게 같은 반딧불이를 같은 항아리로 매일 아침 팔았습니다. 엽전 3잎, 사흘이 지나자 9잎, 일주일이 지나자 21잎.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빛나는 항아리 파는 아이 어디 갔냐? 어제 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 봤는데 나도 하나 사야겠다. 우리 애가 보고 싶다 하는데 하나 더 없느냐? 복돌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또다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진짜 장사치다. 사람들은 항아리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기함을 산 것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일 그 순간을 산 것이었지요. 보름이 지났을 때 복돌이의 손에는 엽전 45잎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돈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습니다. 광통교 시장에서 그를 쓰레기 취급하던 황 씨는 그 무렵 복돌이가 날마다 장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지요. 거지 새끼가 반딧불이 팔아봐야 얼마나 번다고. 황 씨는 몰랐습니다. 복돌이가 그 45잎을 미천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엽전 45잎. 복돌이는 그 돈을 품에 안고 사흘 동안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 위해서였지요.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 무엇 앞에서 멈추는지, 무엇을 사고 나서 환하게 웃는지, 복돌이는 그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움막으로 돌아와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래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는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비가 오면 물건이 젖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포목전은 비단이 젖을까봐 안절부절 못했고, 떡전은 떡이 불어 터질까봐 눈살을 찌푸렸으며, 과일 장수는 과일이 물러질까봐 서둘러 좌판을 걷었지요. 그런데 복돌이가 주목한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안악들이었지요. 비가 내리는 날, 안악들은 머리에 이고 온 광주리를 감싸 쥐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젖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광주리 안에 넣어온 물건들이 젖을까 봐서였지요. 복돌이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한지를 기름에 담가 방수 처리한 것을 기름종이라 했습니다. 원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양반집에서 문에 바르거나 귀한 물건을 쌀 때 쓰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복돌이는 시장 한 귀퉁이 제지전 뒤편에서 잘못 만들어져 버려진 기름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들쑥날쑥하고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어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제지전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버리는 기름종이 뭉치 엽전 5잎에 주십시오.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팔았습니다. 어차피 버릴 것이었으니까요. 복돌이는 그 기름종이를 가지고 와서 밤새 잘랐습니다. 들쑥날쑥한 크기를 비슷하게 다듬고 찢어진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장마 첫날 아침 시장 어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빗속에서 광줄이 덮개 있습니다. 비와도 물건 안 젖습니다. 엽전 한 잎이면 됩니다. 안악들이 멈췄습니다. 엽전 한 잎이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리가 젖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기름종이가 동났습니다. 그날 복돌이는 엽전 5잎을 쓰고 32잎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기름종이를 산 안악들이 다음 날 장마가 계속되던 그 며칠 동안 친구와 이웃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기름종이 파는 아이 어딨냐? 나도 하나 사야 한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복돌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장사는 손님이 손님을 데려오는 장사라는 것을.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복돌이의 손에는 이제 엽전 100잎이 넘는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창골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돌아, 너 그 돈으로 뭐 살 거야? 밥, 고기.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큰 장사를 할 거야. 그 가을, 복돌이는 시장에서 이상한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무장수들이었습니다. 가을 무가 워낙 많이 나와서 값이 뚝 떨어진 상태였지요. 무장수들은 울상을 지으며 떠리로 팔고 있었습니다. 무 한 단에 엽전 한 잎이요. 싸게 드립니다. 그래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한 단씩 사뒀으니까요. 복돌이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무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은 무 전부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무장수는 어리둥절했지만 기꺼이 팔았습니다. 엽전 20잎에 무 20단이 복돌이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복돌이는 그 무를 얇게 썰어 진창골 빈터에 쭉 늘어놓았습니다. 가을 햇볕과 바람에 말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진창골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무말랭이. 그걸 왜 만들어? 복돌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곧 겨울이 오니까. 2달 뒤, 첫눈이 내리던 날, 복돌이는 잘 마른 무말랭이를 자루에 담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찬거리가 귀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지요. 무말랭이는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신선한 무 한 단에 엽전 한 잎 하던 것이 말린 무말랭이 한 묶음은 엽전 3잎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단이 무말랭이가 되어 엽전 60잎으로 돌아왔습니다. 20잎을 쓰고 60잎을 번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광통교, 그 거지 아이, 요즘 장사를 제법 한다더군. 반딧불이 항아리에 기름종이에 이번엔 무말랭이래.
뭘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황 씨는 그 소문을 듣고 또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새끼가 푼돈 장사하는 게지. 별것 아니야.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시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포목전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봤더니 그 포목전이 오늘 하루만 비단을 반값에 판다고 방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나도 한 필 사야지. 얼른 가자. 복돌이는 그 줄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비단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다는 말에 끌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뿐이라는 말에 발이 움직인 것이었지요. 복돌이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장 어귀에 작은 나무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에 수치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단 10개, 내일은 없습니다. 파는 것은 무말랭이였습니다. 사실 무말랭이는 아직 자루에 가득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딱 10묶음만 앞에 내놨지요. 그날 10묶음은 아침 나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났습니다. 사지 못한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내일은 꼭 와야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복돌이는 딱 10묶음만 내놨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값을 올려도 줄은 줄지 않았습니다. 엽전 3잎이던 것이 4잎이 되어도 5잎이 되어도 사람들은 샀습니다. 복돌이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을 얻었다는 느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얻었다는 뿌듯함을 사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파는 것이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복돌이 나이 16. 손에 쥔 돈은 엽전 300잎을 넘어섰습니다. 진창고를 떠나 시장 근처 작은 방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벽에 수치로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본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때를 기다린다. 그것이 복돌이의 장사 원칙이었습니다. 3가지 원칙. 그 원칙이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지 그때의 복돌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돌이의 이름이 시장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던 그 무렵, 멀리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돌이 나이 17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그 무렵 광통교 시장에는 박승지댁 상단이라는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상단이었지요. 포목, 곡식, 기름, 약재, 도자기까지. 시장 안 열의 7은 박승지댁 상단의 손을 거쳐 움직였습니다. 그 상단의 실질적인 주인은 박승지의 사위, 엄참봉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 얼굴은 번지르르하고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속은 썩은 나무 속처럼 비어있는 자였지요. 엄참봉은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못 갚으면 가게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광통교 시장을 쥐고 흔들었지요. 포목전 황씨도 생선전 안악도 엿장수 영감도 모두 엄참봉에게 이자를 바치며 장사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엄참봉의 귀에 복돌이 이름이 들어간 것은 그의 봄의 일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지요.
날이 광통교 어귀에서 장사하는 거지 출신 아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요즘 제법 돈을 모은다 하옵니다. 엄참봉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거지 새끼가 뭘 얼마나 번다고. 하지만 심부름꾼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요즘 시장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준다 하옵니다. 이자도 없이 말이지요. 엄참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자 없이? 예. 그뿐이 아닙니다. 아이들 서넛을 데리고 다니며 심부름도 시키고 물건도 대신 날라주고 있다 하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 아이를 제법 따른다 하더이다. 엄참봉은 잠시 생각하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린 것이 설친다고 별 수 있겠느냐. 그냥 두어라. 하지만 여름이 되었을 때 엄참봉은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돌이가 시장 상인 12명에게 미천을 대주고 그 대가로 물건 일부를 함께 떼어 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함께 장사를 하는 동업 관계를 맺은 것이었지요. 그렇게 되자 그 12상인들은 더 이상 엄참봉에게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복돌이에게 기댄 덕분에 빚을 갚아버린 것이었으니까요. 엄참봉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그날 밤 엄참봉은 신복 3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밟아라. 사흘 뒤였습니다. 복돌이가 아침 일찍 시장으로 나서려는데 포교 둘이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이 복돌이냐?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도청에서 부른다. 따라오너라. 포도청 마당에서 복돌이는 엄청난 말을 들었습니다. 내 놈이 시장에서 엽전을 위조하여 유통시켰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엽전 위조. 조선에서 그것은 중죄였습니다. 자칫하면 귀양이었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복돌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내 놈 방에서 위조 엽전이 나왔다. 복돌이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방에 위조 엽전을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함정이었지요.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포도청 옥에 갇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돌이가 엽전을 위조했다가 잡혔다더군. 시장 상인들은 술렁였습니다. 복돌이와 동업하던 12상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자신들도 연루될까봐 두려웠지요. 그들은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오. 그 아이와는 별 관계가 없었소. 포목전 황씨는 그 소식을 듣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거지 새끼가 어딜 설쳐. 엄참봉은 유유히 시장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가엾은 일이로군. 어린 것이 욕심을 부리다 그리 됐으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요. 옥안에서 복돌이는 사흘을 보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옥안에서 복돌이는 무릎을 껴안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메웠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널 버려도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사람 안에 길이 있다. 복돌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을 판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참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포도청 앞마당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옥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희가 증인으로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이 익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이자 없이 미천을 빌려줬던 12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낯이 익은 사람들이었지요. 진창골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돌이가 무말랭이를 팔 때 광주리 덮개를 씌워줬던 안악들이었습니다. 반딧불이 항아리를 사고 눈을 반짝이던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기름종이 한 장에 비를 피했던 장사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청 앞마당에 30여 명이나 몰려와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복돌이는 옥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 안에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조 엽전이라는 증거가 있는 한 증인의 말만으로는 풀려나기 어려웠지요. 복돌이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뒤집으려면 단순한 결백 증명으로는 안 됩니다. 참봉의 함정 자체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청 옥 안에서 복돌이는 사흘을 버텼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에는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복돌이가 포도청 포교에게 조용히 청했습니다. 나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포교가 귀찮은 듯 돌아봤습니다. 뭐냐? 제 방에서 나왔다는 위조 엽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포도청 창고에 있지. 왜? 그 엽전을 제가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포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죄인이 증거물을 보겠다고? 예. 보고 나면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창고에서 엽전 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복돌이는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포교가 물었습니다. 왜 웃느냐?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 엽전들은 위조가 맞습니다. 포교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것 봐라. 내 놈이 만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복돌이는 엽전 하나를 포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엽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포교가 엽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째서?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 엽전 뒷면을 보십시오. 글자 획끝이 오른쪽으로 살짝 흘러 있습니다. 주물을 부을 때 틀이 오른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이런 방식으로 엽전을 만드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포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냐? 복돌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동대문 박철물전 노씨 공방입니다. 그 공방은 3년 전부터 엄참봉 나리의 돈을 받아 몰래 위조 엽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포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참봉이라면 박승지댁 사위 말이냐? 예.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복돌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엽전을 수백 개 다뤘습니다. 그러다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엽전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둘, 셋. 모두 같은 특징이 있었지요. 저는 그 엽전들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밖 공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포교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것들을 모아뒀다고? 예. 제 방에 있습니다. 제 방 아궁이 옆 벽돌 하나가 움직입니다. 그 안에 넣어뒀지요. 포교는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심부름꾼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헝겊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복돌이가 석 달 동안 모아둔 위조 엽전 2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교가 그것을 방금 창고에서 가져온 위조 엽전과 비교했습니다. 회계의 흐름이 똑같았습니다. 포교의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포도청 포교들이 동대문 밖 철물점 노씨 공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공방 안에서 위조 엽전 틀이 발견됐습니다. 공방 주인 노씨는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엄참복 나리가 시킨 것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그날 저녁, 복돌이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포도청 마당을 나서는 복돌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창골 안악들이었습니다. 광주리 덮개를 샀던 안악, 반딧불이 항아리를 사갔던 안악, 무말랭이를 사며 웃었던 안악들이 30여 명 모여 서 있었지요. 그들 중 한 명이 복돌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사하구나. 무사해. 복돌이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였지요. 다음 날 아침, 엄참봉은 포교들에게 끌려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광통교 시장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번지르르 하던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엄참봉을. 포목전 황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엄참봉이 잡혀가면서 박승지댁 상단은 하루아침에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상단 소속 장사치들은 갈 곳을 잃었고 엄참봉에게 빚을 진 상인들은 빚을 어디에 갚아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돌이가 움직였습니다. 복돌이는 박승지댁 상단 소속 장사치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장사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뭔데?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돌이의 말은 짧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장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온 그 눈빛.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발견해온 그 눈빛. 함정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눈빛이 장사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 번 믿어보지. 둘이 말했습니다. 나도. 셋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이 됐고 열이 스물이 됐습니다. 복돌이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무엇이냐? 손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단 한 번도. 그것이 복돌이 상단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 하나가 훗날 한양 도성을 뒤흔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복돌이 나이 20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는 새로운 이름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복돌 상단.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광통교 그 거지 출신 아이가 세운 상단이래. 거지가 상단을? 그게 요즘 제법 크다더군. 하지만 수군거림은 곧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복돌 상단이 취급하는 물건은 한양 어느 상단과도 달랐습니다. 비싼 것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름종이를 넉넉히 확보해 뒀다가 적당한 값에 풀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린 나물과 건어물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가난한 집 문 앞에 먼저 갖다 놨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는 곡식을 사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값을 낮췄지요. 지금 백성이 굶는데 우리가 돈을 더 벌면 무슨 소용입니까? 복돌이가 상단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돌 상단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복돌 상단에서 함께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끼워주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상단은 불어났습니다. 처음 20이던 것이 50이 됐고 50이 100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그 가을. 복돌 상단에 이름을 올린 장사치가 한양 도성 안에서만 300이 넘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광통교 시장에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늙고 굽은 어깨에 한때 번지르르 했던 얼굴이 이제는 주름과 수심으로 가득한 노인이었습니다. 포목전 황씨였습니다. 그 뒤로 시장 상인 67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모두 한때 복돌이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지요. 황씨는 복돌 상단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복돌이가 상단 사람들과 함께 장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황씨는 복돌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복돌 나리. 복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씨였습니다. 복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린 나리께 함부로 대했습니다. 발길질하고 침뱉고 거지 새끼라 불렀습니다. 황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너무 어렵습니다. 참봉이 잡혀가면서 우리 가게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빚은 쌓이고 식구들은 굶어갑니다. 부끄러운 줄 알지만 황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따라온 상인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상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돌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황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의 분노는 없었습니다.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강물처럼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황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황씨 어른께 원망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황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린 것이 시장을 기웃거리니 쫓아내신 것이지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황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리, 하지만 저희가 나리케. 복돌이가 조용히 손을 들어 황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른.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요. 도움을 구하러 오신 것이지요. 황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복돌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용기 있는 일입니다. 복돌이는 옆에 있는 상단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황 씨 어른 가게 형편을 살펴보아라. 미천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고 상단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무릎 꿇고 있는 상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형편을 들어보겠습니다. 황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였지요. 그날 저녁, 복돌이는 상단 사람들을 모두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버텨온 얼굴들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5살에 깨진 항아리 하나를 주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쓰레기라 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빛을 봤지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복돌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버려진 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물건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에서 나온다는 것을. 마당 한켠에서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복돌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저는 오늘에야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됩니다. 복돌이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물건은 팔면 끝납니다. 하지만 마음은 팔고 나서도 남습니다. 우리가 황 씨 어른을 돕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장사가 오래 갑니다.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그것이 제가 깨진 항아리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복돌 상단은 한양을 넘어 전국 8고을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끝내 가장 비싼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팔았습니다. 그것이 복돌 상단의 마지막 규칙이었지요. 광통교 시장 어귀에는 훗날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거지 소년이 세상을 얻은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아이의 눈이 남달랐기 때문이었다. 물건이 아닌 사람을 봤기 때문이었다. 그 눈은 어디서 왔을까요? 진창골 움막 안에서 낡은 거적 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 아래 아버지 무릎에 앉아 들었던 그 말에서 왔습니다.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파는 것이다. 사람 안에 길이 있다. 깨진 항아리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 거지 소년이 상단 300개를 무너뜨린 이야기는 사실 장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이야기였습니다.